자, 다음은 국민의힘으로 넘어갑니다. 숨차네 오늘. 네. 권성동 의원, 통일교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받았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고 의원직을 잃게 됐죠. 네. 이제 피서공고도 이제 실형을 다 쓰고 난 다음부터 기산돼서 10년간 아마 근무제가 될 것 같고. 향후 이제 정치권으로 들어오기는 쉽지 않다. 또 세상 일은 모르더라고요. 그래도 사면복권이라는 제도도 있고 그래서. 야, 예전보다 많이 유연해졌다. 이게 그 구치소에서 자주 만나다가 정이 쌓인 건지 많이 마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근데 입장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경호에 받아들인다. 다만 정치 보복이 나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 정치 보복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JYP? 뭐 보복은 아니죠. 네. 근데 이게 유례없는 일이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면요, 종교의 영역은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특히 안 건드리거든. 이 사정기관에서도. 그래서 종교 쪽에 가서 뭐 누가 후원 받았다 이런 소문들이 옛날부터 많이 있었어요. 그 종교계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정치권이. 네네. 그랬는데 그걸 이제 터진 건 결국 이제 윤석열 덕분이죠. 윤석열 김건희 덕분에 통일교가 이렇게 수사받는 상황까지 한번 벌어졌는데 공정과 정의의 영역은 저는 종교의 영역에도 당연히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뭐 좀 더 나가자면 종교법인 과세 문제라든가 우리 사회에서 금기시되고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도 이거 사실은 법조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회 영역에서 잘 못하거든. 그럴 수 있죠. 이게 결국 국회라는 곳은 이제 표가 연결되어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종교활동 본연의 무언가를 생각해 보면 종교에 대한 가치를 뭐 다들 평가하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 문제라든지, 그렇죠. 세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부정, 비리, 부패, 그 안에서 벌어지는 각종 인권 유린에 대한 어떤 범죄, 이런 것들은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좀 곁다리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종교의 비법률적 정치 참여, 이거 한번 그냥 눈 감으면 안 됩니다. 특히 이게 당내 경선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소수의 종교인들이 당원을 가입하면은 당내 경선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덩어리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방지책, 그다음에 무제한 수준의 1인 1표 수준으로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생각을 벗어나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절, 그다음에 민주주의를 성숙할 수 있는 수기, 토론, 이런 것들까지도 한번 광범위하게 우리가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과거에 이제 손현보 목사가 설교 중에 뭐 이재명 뭐 안 된다, 뭐 죽어야 된다, 뭐 이런 그 거친 표현을 했던 부분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그러니까 있었죠. 예를 들면 경선이라든지 어떤 선거들이 있을 때 설교라는 것으로 포장되어 거기서 정치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가할 수 있죠. 입증이 된다면. 그럼 그 누가 들어가서 찍어야 되나? 그렇죠. 그거 말고는 그러니까 만약에 조직적 입당을 시켰다라고 하면 그거를 그 사주한 사람, 거기에 대한 그 받았다는 증거, 이런 게 입증이 어려운 거죠. 사실 둘밖에 모를 수 있잖아요. 아니, 제일 결정적인 게 윤석열이 2022년 국민의힘 경선에서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 특정 종교가 당원을 집어넣어가지고 윤석열을 만들었다. 이러면 이거 경선 후보로 선출된 것부터 무효되는 거예요. 다 무효고 이제 그 정당도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그 신천지 관련해서 뭐 여러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필라테스 프로젝트,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그게 사실관계로 확인이 되면,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대선 후보도 될 수 없을 뿐더러 대통령 당선도 무효가 될 것이고, 그럼 그런 것을 묵인하고 대통령까지 만들어버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도 국가 보조금도 다 받았을 테니까 다. 뭐 돈 뱉어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이건 위헌 정당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내란을 모의만 해도 위헌 정당이 되는데 예전에 그랬었죠. 자, 지금 권성동 의원 얘기 잠시 했었고 장동혁 대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의도에 없어요. 그렇죠? 네. 바깥으로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외 활동 이렇게 언론에서 표현을 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집회 현장을 갑니다. 그리고 본인이 뭐 직접 쓴 팻말 혹은 다른 사람들이 쓴 팻말 등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반말, 이런 건 저희가 이제 많이 짚었었는데 광주를 갔어요. 광주를 가서 이제 자기가 바로잡겠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투표용지 관련된 집회라고는 하나 거기서 외쳐지는 구호들은 완전히 다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어떻게들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좌우 반전이 돼 있을 뿐 대형 스피커, 유튜브 채널, 그리고 거기에 기대는 강성 지지층,
에 집중하는 정치인이 당권을 잡았을 때 어떠한 폐해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정말 미러링이죠. 미러링이다. 네. 아니 그 당 내에서도 어찌됐건 좋은 소리는 안 나오잖아요. 지금 뭐 현장에도 의원 한두 명 정도만 동행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저 권영세 의원인가요? 그 5선이죠. 아예 직접적으로 사퇴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 국민의힘 당 안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 2월까지는 개정 휴업이에요 지금. 이거 뭐 냅둔다? 네, 저게 움직일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어찌 됐든 간에 서울시장을 지금 사수한 거예요. 장동혁 체제 내에서.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동혁을 지금 좋아해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장동혁을 물러나라고 말한 사람의 첨봉에 있는 사람이 한동훈이거든요. 예. 친한계가 이 어떻게든 장동혁 여기 딱 떨어지면 우리가 치고 들어와서 한동훈 시켜보겠다 하니까 사실 중도 쪽의 개혁적인 의원들도 너는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굳이 말하면 이제 색채를 보자면 예. 장동혁이 가장 오른쪽에 있고 그 중간에 중도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중도 쪽에 의원들이 있어요. 왼쪽에 이제 한동훈 쪽에 있다면 여기 치고 들어오니까 중도 쪽이 오른쪽으로 뭉치는 거예요. 한동훈이 왼쪽에 차라리 있다. 장동혁은 무능하기 때문에 내가 내년에 목 칠 수 있다. 이거 그냥 데리고 가다가 허수아비 아무것도 오히려 아니니까. 더 관리가 쉽다라고 본다고요? 그렇죠. 장동혁 이미 밑장 다 나왔거든요. 선거 때 다 봤거든요. 너 임마 너골 좀 차는데 내가 금방 하는데 조기축구 해보면 알거든요. 딱 발목 보면 알아. 알았어요. 지금 그래서 의미 있는 움직임들 중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1일 날 오찬을 한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대여 투쟁 공조를 논의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한 당의 대표와 이제 원내대표가 만나서 그 우리 당 대표 어떻게 해줘 뭐 이런 얘기가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 움직임하고요. 그리고 보수 재건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한동훈 의원 무소속 관련해서 여론조사 나온 게 있습니다. 조원 CNI가 한 건데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 복당 혹은 당 쇄신 이게 보수 재편에 도움이 될 건가 그렇지 않을 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 이상인 57%가 나왔어요. 자 우리 JYP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보수 재편이나 재구성 안 됩니다. 보수 재편이나 재구성 되려면요 유승민 의원 같은 사람이 갑자기 유퀴즈 같은 데 나가가지고 인지도가 확 올라가면서 스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가능합니다. 즉 한동훈과 같은 원죄와 흠결이 있는 사람이 스타성이 있다고 해서 이걸 해결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준석과 점정식이 만나서 세력으로서 50명을 모은다, 60명을 모은다 해봐야지 스타성이 없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즉 이건 뭐냐면은 정통성과 스타성 그리고 세력도 같이 갖출 수 있는 새로운 인물, 뭐 그 전에 있던 인물이라도 붕 뜨든지. 아니 그러면 한동훈, 이준석, 정점식이 뭉치면요?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되고. 뭉치지도 못할 분들은 안 됩니다. 다 각자의 원죄와 흠결이 있고 문제점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예요. 장동혁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은 제도권에서 퇴출되어야 될 정치인이에요. 보수는 원래 급진화되면 안 돼요. 예. 보수는 늘 온건해야 돼요. 왜? 기존에 있는 것을 지키는 지키니까. 것이 보수기 때문에 예. 온건하게 지키는 공동체적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장동혁은 뭐야? 저거는 나치라든가 극으로 가는 거예요. 보수가 급진적이 되면은 나치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럼 온건한 사람들 중에서 찾아야 돼요. 근데 중도는 급진성이 한 번씩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축구 급진을 나타냈던 정몽준 그 다음에 뭐 안철수 이런 사람이 중도인데도 급진적 중도가 됐던 거예요. 그 순간에 인기가 확 올라가고 됐던 거야. 즉 온건한 이념을 가졌으되 행태적으로 급진성이 있어서 스타가 될 만한 정치인을 발굴해내야 돼요. 혹시 지금 뭐 눈여겨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현재 있는 정치인들 중에는 유승민이나 저 이름 뭐야 조영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급진성을 만들어내야 돼요. 스타성을. 예. 그러면은 이게 세력도 있고 그 사람들이 이념도 중도적이고 괜찮은데 원죄가 있잖아요. 불가능할 거예요. 그건. 예. 아니 지금 뭐 그분들도 뭐 저기 감옥 갈 것 같다 네. 뭐 이런 얘기 불가능할 나오고 하는데 유승민 뭐 이게 댓글 반응이고. 전 대표는 따님 그 교수 특혜에 걸려 있고 알겠어요. 조영호는 예. 지난번에 불복하고 이제 예. 불교 동원해가지고 그 한번 알겠어요. 대구시장. 예. 제가 다른 혹시 얘기로- 나오시면 제가 취재 열심히 해서 올게요. 다른 네.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관련된 뉴스들이 더 있다라면 저희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만 국민의힘 혹은 그 소위 말하는 조경태? 보수 일각에서 벌어지고 무소속 있는 아닌가요, 일들이 유의미한가에 대한 해석은 저희가 꾸준히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구승 변호사하고 이제 끝으로 해야 될 얘기는 쿠팡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경화 주미대사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불러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나가 있는 대사를 뭐 특별한 일이 없을 때 뭐 그 나라의 정상이 온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공간에 있는 분들이 무슨 회의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지금 오픈돼 있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불러들인 부분에 대해서 이례적이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강영화 대사가 와서 기자들 앞에서 했던 얘기는 쿠팡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랑 좀 연결시켜 보자면, 최근에 그러니까 법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이 동일인 지정을 김범석으로 했었는데 이걸 지금 효력 정지를 받아들였잖아요. 가처분 효력 정지를 받아들였죠. 예. 그러니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끼친다.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결정이 난 뒤에 해도 늦지 않다라는 취지에 불구하고 이게 안 된다라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본안 예. 판단을 받아봐야 일단 되는데 약간 시간을 벌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쿠팡 입장에서는. 결국 가처분이 인용되는 인용을 가처분을 저희가 소송을 할 때는 예. 이거를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이유와, 하지만 이게 만약에 혹시라도 뒤집어졌을 때 나한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오는가를 봤을 때로 생각을 하는데, 그럼 법원 판단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 심정적으로는 저는 그게 법원 판단에 동의는 안 하지만 아마 가처분을 수행하는 변호사로서는 그 승소각이 조금 날카롭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법원이 이런 좀 너무 기계적으로 움직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될 일은 본안 판단을 빨리 하면 돼요. 빨리 해야 된다. 네. 근데 이게 속도가 안 나잖아요. 속도가 안 나겠죠. 그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법부가 비판을 받는 지점인데, 사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뭐 법을 만들어 달라라는 취지가 아니잖아요. 뭐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판단을 빨리 해줘야 거기에 대해 행정부가 새로운 대안을 내놓는 건데, 가처분을 막으면서 사실 판단을 늦추는 건 사실상 그냥 발목 잡기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끌기로 느껴집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법부가 비판받는 지점이 그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책을 내야 되는데 사실 뾰족한 수는 없어요. 사법부가 천천히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예, 사실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말하자면, 그러니까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뭐 엄청난 범죄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직원이 저지른 일이고 이런 것들은 지금 다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도 나만 표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기업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사실상 쿠팡을 겨냥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법에 따른 것이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법을 어겼으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자라는 건데, 이 얘기를 사실 쿠팡이 매출이 뭐 소위 말하는 쿠팡 사태 터지고 나서 좀 줄었다 그랬었는데 다시 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뭐 시민들의 생활 편의 등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강제할 수는 없는 거지만 참 속상하다 싶은 생각은 있어요. 대안이 있어야죠. 사실 대체제가 좀 이용이 쉽게 대체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대체제로 거론되었던 기업이 또 다른 사고를 쳐버리는 바람에 그리고 저는 아직도 생각이 되는 게, 그 각지에 퍼져 있는 점포를 이용해서 유통을 하게 되는 거에 대한 법령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모종의 이유로 뭐 골목 상권을 그 얘기 있었죠. 하면서 법이 좌초됐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의심스러운데, 그걸 확인하려고 누가 쿠팡 만났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더니 국회가 또 막았어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군요. 네. 힘든데 저는 딴 이야기는 안 하고 싶은데요. 예. 우리 한국의 외교 역량 진짜 높여야 됩니다. 예. 강경화 장관은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미국에 50개 주의 외교관 파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했죠. 근데 공무원 외교관 보내봐야 웬만큼 하고 더 이상은 안 합니다. 외교를 가장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정치인이 다 해야 됩니다. 의원 외교. 제가 이번에 그 조정식 그 의장님한테 국회에 의원 외교처 만들어야 된다. 예. 국제국을 처로 격상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강하게 저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진짜 필요하다면은 국회와 각 정당이 그 협력하는 사설 외교관 양성 기관이라도 만들어야 돼요. 정치인들의 외교의 양성 능력을 늘리는. 그래서 진짜 그 대사나 이런 사람들은 정치인들 가야 돼요. 정치인들이 가서 정말 국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 로비스트가 이제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외교관들이 결과적으로 로비스트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 사회에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미국의 룰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로비스트를 하는 그 로펌을 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솔직적으로 좀 대응했으면 좋겠다. 그 로비스트법이 없으니까 법조인들이 다 해먹잖아요. 구조가. 이게 사실은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남에게 부탁하는 시장에 자율 경쟁이 있어야 돼요. 그게 로비스트법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늘 이야기를 했거든, 그 이야기를. 근데 사람들이 이걸 왜 안 하느냐? 변호사 국회의원들의 독점 구조거든. 그 로비스트법 없으니까 일반 힘없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부탁할 데도 없어. 근데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로펌 써가지고 합법적으로 수십억 들어가지고 다 하는 거야. 쿠팡이 보이고 있는 행태이기도 하죠. 그렇죠. 전형적인 행태죠.
자, 오늘 저희 준비되어 있는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정주 기자만 제가 붙잡아놓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JYP와 정구승 변호사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